성형외과 교과서 가슴 성형 편 첫 번째 문장이 가슴은 여성성의 심볼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인데 이 부작용이 생김으로써 내가 자존심을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슴 성형 부작용 탑3는 사이즈 불만 좀 부자연스러워 수술부 염증 보형물 빠진 부자연스러운 중각이다 부영부추, 리플링 당했종 피대칭 리플링. 보형물이 좀 티가 나는 리플링. 리플링 현상입니다. 리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한 부위에 보형물이 만져지거나 보형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고대로 펼쳐진 상태로 몸에 있지 못하고 일부는 구겨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표면에 구불구불해진 윤곽이 또 그걸 덮고 있는 조직이 얇다면 눈에 보이는 걸 말하거든요. 리플링은 매우 마른 여성분들이 가슴 성형 수술을 한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내측, 아래측, 외측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환자분이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한 3kg만 쪄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살 찌는 게 답이네요. 그게 사실 쟤는 제일 돈 안 들고 해피한 답입니다. 수술 후에 가능한 한 상체에 살이 좀 찌는 게 좋긴 한데 실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살찌는 거를 꺼리거나 살찔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그 리플링이 생길 거라고 좀 우려되는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진짜 마르신 분들은 이제 보형물을 삽입을 할 때 인공진피를 같이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플링으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피막을 끌어모아서 집살 때 영끌한다고 하죠. 주변에 있는 조직을 영끌해서 다 보형물 위로 보내서 보형물 위에 조직을 가능한 한 두텁게 보강을 하면서 재수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보형물을 선택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큰 보형물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 피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피부가 그만큼 얇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형물 위치 이상. 위치 이상, 보형물의 변이, 최근에는 보형물 밑빠짐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는 보형물 밑빠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슴 수술이라는 건 의외로 과정이 심플해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딱 만들고 거의 수술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공간이 아래쪽으로 너무 넓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내려갈 거고요. 옆으로 너무 퍼져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옆으로 퍼질 거고요.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촉감이 안 좋고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다른 경우에는 비대칭이 생기겠죠. 지금 ALCL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형물의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스무스 보형물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형물은 특징이 가슴 조직과 유착이 안 됩니다. 과거에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텍스처 보형물은 우리가 보형물 넣으면 내 유방 조직에 유착이 됐거든요. 또 유착이 안 돼서 마찰력 때문에라도 움직임이 없고 거의 그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 스무드 타입의 보형물은 유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죠.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내야 되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이 좋고, 대신에 이 보형물은 어디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보형물을 밀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또는 바깥쪽이 약하면 바깥쪽으로 더 밀려갈 수도 있고, 안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운동 열심히 하면 밑으로 빠져요? 그렇진 않거든요. 막이 완전히 성숙되고 난 후에는 보형물이 이동할 가능성은 적죠. 보형물이 아래로 살짝 이동해서 모양이 비대칭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비대칭을 막기 위한 방법은 수술할 때 보형물의 위치를 잘 미리 고안을 해서 딱 그만큼만 박리를 해서 방을 이제 최적의 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 후에 경과에 있어서 보정 속옷이라든지 운동의 일정 기간의 제한 이런 것들을 환자분이 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보형물이 자리 잡기 전에 위치가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마다 수술하는 스타일은 다 틀려요. 보정 브라를 입히는 원장, 안 입히는 원장, 한 달을 입히는 원장님, 3개월을 입히는 원장, 그게 다른 겁니다. 자신의 수술을 집도하시는 원장님의 수술 후 케어 그 프로토콜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인터넷만 찾아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의사들도 피하고 환자들도 피하고 싶은 구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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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구축? 부영구축. 구형구축. 구형구축은 가슴 확대 수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고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구축이 뭐냐면
보형물은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진 거거든요.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막은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이 생겨요. 피막이라고 하는데 이 피막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꺼워지면 그게 구형구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몸에 방어 기전이 되게 과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형구축의 단계를 보면 굉장히 심한 것부터 마일드한 정도까지 단계가 다양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옛날에 식염수를 겨드랑이 쪽으로 넣으셨던 분들 혹은 배꼽으로 넣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겉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겉표면이 깨지면서 구형구축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누우셨을 때 많이 표가 나요. 구형구축의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는 환자분의 어떤 체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제외하고 봐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형물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술기가 좋아도 보형물이 그지 같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장은 안 생기더라도 5년, 10년 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보형물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보형물의 생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보형물은 아무 작용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보형물과 사람은 따로 살아가야 돼. 남남이야. 근데 얘가 계속 싸워. 그러면 방액종이 생기고 구축이 생기고 터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술 시간을 또 너무 오래 수술하게 되면 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술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할 때 출혈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서 수술하고 꼼꼼하게 지혈을 해야 돼요. 이 피주머니 자체가 사실은 외부와 내부를 통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피주머니가 염증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주머니 절대 안 하고 피주머니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더 지혈을 하고 나옵니다. 가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요 혈관이 나오는 위치들이 있어요. 그 혈관들이 어디 나온다는 걸 미리 파악을 하고 미리 지혈을 하고 수술을 하면 수술 안쪽에 수술 필드가 피가 하나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수술이 끝나요. 수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수술이 끝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감염 안 되기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수술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주변 환경 깨끗해야죠. 병원이 좀 깔끔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 돼. 공조 시설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수술 후 사후 관리를 잘 해주는 병원을 하셔야 돼요. 피가 정말 조금만 찬 것 같아도 세척을 해준다거나 많이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준다거나 이런 병원에 찾아가셔야지 수술 후에 의사를 보기 힘들다 그런 병원에 가시게 되면 구형구축 확률은 아무래도 높아지시게 되겠죠? 2년 정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꾸준히 하시면서 확실하게 좀 케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초반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자주 봐야 돼. 저는 환자분 진짜 자주 봅니다. 초반에. 근데 나중에 자주 안 봐요. 1년에 한 번. 충분하죠. 구형구축 예방하는 약 드시는 것도 도움 되고요. 되게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언제 먹든지 상관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든지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아침에 먹기로 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먹는 겁니다. 하루는 아침에 먹고 그 다음 날은 저녁에 먹어. 그러면은 약 효과가 쭉 떨어졌다 다시 요동을 치겠죠. 정해진 시간에 항상 구형구축 예방약을 드시는 게 좋고 구형구축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구형구축이 오더라도 구형구축 예방약을 먹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많은 선생님들의 술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출혈이 많이 일어난다던가 염증이 많이 생긴다던가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수술 전 동의서 설명 열심히 잘 들으실수록 무서운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의사여야 그런 현상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가슴 확대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는 뭐라고 보냐면 자기가 원하게 입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볼륨을 저는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가슴만 너무 크다 보면 나는 원래 5호를 입는데 66으로 옷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옷핏이 다 망가집니다. 내가 원래 5호면 내가 5호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볼륨 면에서 한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봅니다. 이건 내 상담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거 자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너무 크다 그러면 목표치를 낮추는 게 수술 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가슴 성형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보다 훨씬 적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컨디션 조절 잘 하고 회복을 잘하는 게 결국에 수술 결과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